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이번에 EBS 여러분들하고 함께 일본의 민낯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정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은 일본의 문화하고 또 한국 문화를 비교하면서요. 특히 한국 분들이 잘 모르시는 오히려 표면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깊이 모르시는 내용을 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짚어보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1강을 말씀드리는데요. 1강은 일본의 국화와 칼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화와 칼이라는 것은 일본 문화의 특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숨은 뜻은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화라는 것은 그냥 아름답다라는 이미지가 있기는 하지만 일본에서는 완시를 뜻합니다. 일본 완시는 1200년쯤부터 국화를 자신들의 꽃 이런 식으로 결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일왕가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양은 국화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일본의 꽃이라고 하면 벚꽃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벚꽃이라는 것은 일본의 나라의 꽃으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 시작은 사실 미국으로 간 니토베 이나조라는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학자였는데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무사도라는 책을 또 출판했습니다. 그때 그 책 안에서 무사도라는 것을 벚꽃으로 좀 비유한 것이 일본 대중적인 국민의 꽃으로 벚꽃이 인식되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는 일본 완실, 천황, 일왕을 상징하고 칼은 또 다른 말로는 벚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무사라든가 또 나아가서 일본 군대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일본군은 벚꽃을 여러 가지 문양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군은 이런 데에 매지를 많이 달았는데 그거는 벚꽃 모양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또 대표한 존재 마르기에 자살 특권 테러를 일본이 비행기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의 이름이 오오카. 이것은 또 사쿠라가 일본 말로 벚꽃잖아요. 그 사쿠라를 다른 읽기로 오오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벚꽃이 바로 자살 특권 테러의 비행기 이름이었고요. 그리고 또 특권대가 사용했던 그런 폭탄 이름은 사쿠라단라고 해서 벚꽃탄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역시 군대하고 벚꽃라는 것이 상당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옛날에 무사문화의 연장선상에서 그랬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화와 칼, 이것은 루스 베네딕토라는 여성이 1946년에 미국에서 출판한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일본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서의 인류학 교수였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은 미국 정부가 일본이 패배한 이후 일본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첨년 정책을 연구하는 중심자로서 루스 베네딕토가 발탁된 것이었습니다. 미국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일본계 미국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쭉 인터뷰 많이 했습니다. 그 인터뷰 결과하고 또 굉장히 많은 일본 관련 책을 토대로 국가와 칼이라는 그 일본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이면 지금도 읽어야 하는 상당히 전통적인 면초를 완성시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일본이라는 나라를 깊이 이해하여서 일본이 패배한 이후에 일본을 통치하기 위한 그 연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 베네딕토가 국가와 칼이라는 책 속에서 말한 그 문화는 그 일본의 완실의 문화하고 사무라이, 무사의 문화, 이게 일본의 2대 문화다, 이런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왕가 하고 무사들의 관계는 그러면 어떤 관계였을까요? 최초의 무사들, 명문가 무사들은 일왕의 빗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왕의 왕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왕자들 중에서 왕이 될 수 없는 왕자들이 꽤 있었죠. 그 중 일부가 무사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일본의 명문가 무사들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사 집단의 유명한 사람들은 겐지와 헤이시라고 합니다. 이 겐지와 헤이시의 무사 집단은 11세기 전도에 일본에서 힘을 갖게 되는데요. 다 일왕의 빗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192년부터는 일본에서 무사정권이 만들어집니다. 그 무사정권을 막부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일왕가보다 무사들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 이전에는 왕가가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겐지와 헤이시 중에 겐지라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일왕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사정권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이후 약 700년간은 무사정권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일왕가도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왕가는 그 1500년 정도 계속 현재까지 빗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특히 중국하고 한국하고 좀 비교할 때 중국이나 한국은 왕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왕조가 사실상 거의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특히 극우파들이 말할 때는 2600년 이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 실제적인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150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이 이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4명 정도의 일왕은 그 다음 세대하고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직계가 아니다라는 것 뿐이고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역시 일왕의 빗줄에서 다시 새로운 일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혈통이 1500년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700년간은 무사가 거의 다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일왕가는 무사들이 감시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다시 일왕가가 힘을 갖게 되면 자신들의 세상이 끝나게 되니까요. 그래도 죽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왕을 죽이지 않고 계속 감시만 했습니다. 이유는 역시 자신들의 초상이기도 하고 또 일본 역사의
하나의 원칙이라는 것은 무사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은 장군, 정의 대장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장군의 권위라는 것은 이르왕으로부터 임명을 받아가지고 생긴다라는 역사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르왕을 없앨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르왕을 없애려고 했던 무사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 무사는 그러니까 이르왕의 빗줄이 아닌 무사죠. 예, 대표가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오다 노부나가는 당시 전국시대가 쭉 있었는데 일본을 다시 통일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일왕가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앞으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위, 그것은 내가 다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었던 성, 아즈치라는 데 있었던 성에 일왕가들이 다 살아야 한다. 내가 가장 꼭대기에 살고 너희들은 그 나의 아래층에 살아라. 사실상 일왕가를 없애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다 노부나가는 일왕가를 또 신봉하는 부하의 무사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래도 오다 노부나가 같은 사람은 조금 드문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일왕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왕하고 무사, 특히 장군의 관계라는 것은 현재로 말하면 일왕하고 그 일본 촌리의 관계하고도 상당히 비유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868년에는요, 무사시대가 일단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대 일본이 시작됐고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였어요. 사실은 무사들을 다도한 곳이니까 그거는 혁명이라기보다 같은 계층의 교체, 정권 교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이지 근대 일본 정부가 들어왔고 그때부터 일왕의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무사들이 감시하는 대상이 일왕이었지만 이제 일왕을 중심에 세워서 일본을 완전히 중앙 집권제로 바꿔놓았고요. 그때까지는 봉건제였습니다. 일본은 이제 그 왕은 하나다라고 해서 일왕을 가장 꼭대기에 올려놓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촌리가 역시 일본을 통치하는 그러한 체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 이후 일왕은 살아있는 신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왕하고 일본 정부의 관계가 다시 수립되었는데 그 현식은 크게 보면 역사적인 일왕하고 무사들의 관계하고 상당히 흡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5년까지의 일왕은 신이었습니다. 그거는 메이지 헌법이라는 당시의 헌법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말은 없지만 제3조에는 일왕은 신성하여 침범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살아있는 신으로 사실 메이지 시대 1868년부터 45년까지 일본 사람들에게 그 왕으로 군림한 게 일왕입니다. 그리고 1945년이죠. 일본이 패전했습니다. 1946년 1월 1일 일왕은 패배한 후에 메가도 사령관의 요구도 있어가지고 인간 선언을 한 거죠. 예, 그때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살아있는 신이 갑자기 자신이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물론 그런 직접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예,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도 이러한 산진적인 입장으로 또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일본 정부의 상당한 보호를 받으면서 다니기 때문에 아직도 좀 옛날의 사람들은 45년까지의 이러한 살아있는 신이었다라는 코니의 영향을 좀 받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특히 의파들이 지금도 말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영원하다, 없어지지 않는다.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사라졌지만 이러한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걸 계속 보존하려고 하는 특히 의파들의 주장이라는 것은 아직도 일본 내에 상당히 강한 하나의 주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좀 재밌는 예 하나가 이러한 가족에게 얻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호사카가 성이잖아요. 이게 성이 얻는 게 이러한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히로히토라고 하면 이름입니다. 현재는 나루히토, 이것도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히로히토를 예를 들면 쇼와 초낭, 쇼와 일왕이라고 하니까 쇼와가 성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는 시대의 이름일 뿐입니다. 연호인 것 뿐이고요. 그리고 아키히토 일왕은 지금 퇴위하여서 아키히토 상왕이 됐어요. 네, 아직은 아키히토라는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호족이 없어요. 호족에는 성하고 명, 일본에서 말하면 시명이 있어야 호족에 올라가는데 그 호족 자체가 이름하에 없으니까 이것 자체가 약간 지금도 신격화의 하나의 잔치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현재 일본 헌법에서는요, 47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는데요. 이러한 일본국의 산지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산지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위에 입각한다.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 없고 그냥 산징으로서의 존재가 현재 일왕의 지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왕이 그렇게 1500년이나 역사도 있고요. 다른 나라의 왕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왜 오래된 왕조를 이르탕 성건적으로 현재까지 보존할 수가 있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그 하나는 역성현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왕이 상당히 악독한 왕이거나 이제 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국민들이 인정할 때는 왕을 바꿀 수가 있는, 이게 중국에서 온 사상이기도 하고 조선 왕조 시대에도 용산군이나 광해군 이런 왕을 바꿔버린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역성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은 역사적으로 역성혁명을 계속 부정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빗줄이기도 하고 무사들이 또 그러한 역성혁명을 부정하는 논리를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도 일왕을 계속 살아남게 만든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왕에게 뿐만이 아니라 일본 촌이나 일본 정부에 대한 일본인들의 전체적인 그 하나의 생각도 역시 역성혁명이라는 게 없다라는 데서 많이 비롯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그 사람이 일본 촌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역성현면식으로 몰아낸다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 일본인들이 왜 그렇게 가만히 있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촌리가 그렇게 촌리답지 않은데 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뭐 단핵되었다라든가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건 역시 역사적으로 보면 역성혁명을 계속 천년 이상 부정해왔다라는 영향, 그것으로 일본인의 심성에 주는 영향이 아주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걸 신으로 만든 신화가 있습니다. 촌신신화라고 했어요. 촌신신화라는 것은 그 중국에서 왔고 또 한국을 통해서 일본에도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하늘에 살고 있는 신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의 인민들을 다스린다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단군 신화가 그런 것이고요. 일본의 신화도 단군 신화하고 대단히 비슷한 게 현재 그 일왕을 만든 신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신이 아마테라스라는 여신인데요. 그 여신이 손자 니니기라는 신을 일본 규슈에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규슈 구마모토에 있는 다카치호산에 내려옵니다. 이러한 것을 전송간님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그 금강가야의 스로왕이 그 6개 알이 역시 어떤 산에 내려오는데요. 그런 거하고 일본의 신화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스로왕의 6개 알이 내려온 데가 구지봉이라는데요. 일본에서는 그 다카치오산인데 지금 이름은 옛날에는 구지후르봉이라고 해서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니까 그거는 한국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았던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왕위의 혈통이라는 것은 하늘의 혈통이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인민들의 혈통하고 다르다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신라에서는 왕족끼리 결혼을 쭉 했습니다. 고려에서도 그런 거 있었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유교가 들어와 가지고 그러한 말하자면 근친 결혼 이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히로히토까지는 그런 천신 신화의 영향으로 왕족끼리 쭉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친 결혼을 쭉 한 거죠. 그 이후에 아키히토하고 현재 나루히토가 그것을 그만두고 보통 여성하고 결혼했습니다. 일본은 그런 면에서는 천신 신화를 순진하게 계속 지켰어요. 그런 게 일본의 완실입니다. 아까 니니기라는 그 신이 내려왔다라는 산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산은 다카치호 산이라는 산인데요. 그때 니니기가 내려오면서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여기는 한국이 잘 보이는 좋은 땅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려와요. 그게 일본의 옛날의 역사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보통 학자들이 사실 그 니니기라든가 아마테라스라든가 그런 일본의 신들은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기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이 잘 보이는 데를 새로운 그 단그로 그렇게 만들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러나 현재 다카치오산에서 한국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옛날에 바로 옆에 있는 산의 이름을 한국악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일본 말로는 가라쿠니다케라고 하는데요. 그 한자로는 한국악, 그러니까 한국산. 그러니까 한국 보인다고 하니까 한국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옛날에 일본인들이 그 옆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그렇게 붙인 곳입니다. 이런 곳을 봐도 사실 옛날에 일본의 완시일은 한반도 쪽에서 온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그 산을 좋아해 가지고요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입구에 한국악이라고 그렇게 한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예, 그러나 그러한 연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왕가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한국하고도 관련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